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 마감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 몇몇 가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글을 써서 그 미국 증시 마감 코멘트라는 글을 써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방송으로 만든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18일 금요일장이 약간 좀 하락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 어,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좀 해주지 않을까. 3일 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어,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S&P 기준으로는요, 주간 기준으로 무려 이제 6%, 6.2%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우는 5.5%, 나스닥이 무려 8.2%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간 반등이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5.3%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9.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 섹터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섹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두 가지로 작년보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 이 코로나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제, 백신과 같은 성과가 있는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고요. 순서 오리지널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수 관련이라고 그러죠.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요. 제약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 오리지널 바이오 신약 섹터 있죠. 이 바이오 신약 섹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ETF가 ARKG ETF라는 게 있습니다. ARKG ETF. 이 ARKG ETF가 무려 주간 상승률이 14%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ETF들도 10% 안팎 내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지수는 주간 하락률이 무려 빅스죠. 2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 탐욕과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도 10포인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패닉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죠. 굉장히 안 좋은 구간. 거기서 지난 18일장에서는 37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국제유가는 WTI 국제유가가 이제 103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어, 브렌트유죠. 브렌트유도 한 106달러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어, 다소 낙폭을 갖다가 줄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P 지수가 무려 나흘 연속 강세를 보였어요. 예, 화요일, 수요일은 각각 2%대,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1%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팩트셋에 나온 자료, 제가 그 CNN 뉴스를 갖다가 미국장 마감을 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팩트셋을 인용한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S&P 지수가 나흘 연속 1% 이상씩 상승했을 때, 과거 수십 년 동안 1%씩 나흘 연속 상승했을 때, 그 후에 지수는 상당히 견고하고 큰 상승이 나왔다. 비교적 괜찮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데이터에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괜찮은, 뭐, 예상대로 이 정도까지 상승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뭐 예상보다는 세지만 일단 그래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예, 주목할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블랙아웃이 끝났죠. 예, 16일 날, 16일 날 그 FMC가 끝나면서 이제 17일, 17일, 1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아웃이 끝나면서 연준 인사들, 연은 총재들이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날 무려 4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모두 다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의원이라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 한 두어 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 이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까지 5월 QT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해야 되며 올해 말 기준금리는 최대 2%포인트까지가 적당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충 뭐 거의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지금도 그렇죠. 예, 점도표가 그렇게 나왔죠. 1.7%, 75%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충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세신 분 있어요. 예,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 다음에 윌러 연준 이사,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까지가 대부분 다 뭐라고 했냐면은 5월부터 50bp가 필요하다. 3월달 가급적이면 QT, 즉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고 50포인트, 그러니까 0.5%, 0.5%포인트 기준금리 상승이 필요했다. 혹은 앞으로 그러니까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역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놓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그러한 의견이 나왔어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했지만 제대로 반응한 곳은 정작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게 뭐죠? 예, 지난주 18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미국 국채 금리예요.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요 10년물과 2년물이죠. 2년물이 1.95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물론 반면 10년물은 2.146%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폭 상승을 했고 이게 엇박자가 나왔어요. 이 엇박자가 나왔다는 거는 자, 기준 금리에 가장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2년물 금리 혹은 그 이하의 단기물 금리들을 말하죠.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뭐죠? 경기를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경기가 아무래도 뭡니까? 연준 위원들이 반응이 금리 인상, 긴축 속도를 더 강화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매파적 발언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발언 때문에 10년물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2년물은 좀 올랐어요.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가 요걸 준비해 놨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죠. 장단기 금리 차가 0.1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드디어 0.2%포인트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때 있죠. 요때 2020년 3월 9일 이후로 가장 낮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이때 당시 0.16%였거든요. 0.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2년물 플러스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10년물. 요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갖다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일부 2년물과 2년물과 10년물만 보는 게 아니라 3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도 본다 하더라고요. 3개월물하고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죄송합니다. 3년이 아니라. 자, 그런데 요렇게 끝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3년물하고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역전이 됐었어요. 장중에. 보니까 장중에 역전이 됐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이거 역전됐었어? 근데 3년물하고 10년물만 역전된 게 아니고요. 일부 몇몇 개, 뭐 개월수 있죠. 개월수 단위. 요런 것들하고도 좀 역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역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즉 장단기 금리 얘기가 역전이 된다라는 것은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뭘 설명드렸습니까? 실제 과거에 수십 년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경우 경기 침체가 거의 대부분 왔어요. 지난 2020년 요때는 뭐 때문에 왔었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떠한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오긴 했지만은 이 2020년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어떤 인플레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언제 왔느냐? 이거 설명드렸죠. 보통 짧으면 1년에서 길면은 30개월 정도 뒤에 후행합니다. 후행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한 1, 2년 뒤 정도쯤에 침체가 와요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왔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었어요. 온 다음에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국내외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를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만 조금만 완화해 준다면 경기 침체에 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 시장 그 경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완전 고용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올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와버렸죠.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와버리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나마 살았지 그거 안 풀었으면 아마 경기 침체 크게 왔다라는 게 중론이죠. 자, 어쨌든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시장이 폭락했을 뿐이지. 자, 국제금리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왜 상승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선 CNBC랑 CNN 뉴스 이 구글 번역기랑 그 네이버 파파고인가요? 그거 번역기를 이렇게 돌려서 좀 보는데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요인들 가만히 읽어보면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긴축에 대해서 일단 반영을 해놨다. 맞죠? 국채금리 상승한 거 보면은 반영을 해놨어요. 즉 올해 얼마입니까? 1.5에서 그죠? 1.5에서 최대 2%까지 기준금리 상승하는 거를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국채금리하고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내년 것도 반영을 해놨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는 주식시장도 이미 다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막상 상승을 하면은 금리 인상 기회로 들어가는구나. 자, 어차피 반영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뭐가 남죠?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되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매파적인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0.5%포인트. 한 번에 0.5%포인트를 갖다가 인상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조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0.5%포인트를 한 번 주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더 나올 수 있어요.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포죠 또. 이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일단 5월과 6월 FOMC까지 일단 지켜보자. 뭘 지켜봅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즉 많이 보고 있는 CPI나 아니면은 PPI. 이 부분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이슈도 결국에는 경제 제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전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않아요. 예, 제재가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자, 이 제재가 기존의 스위프트라든지 에너지 관련 제재 그 이상급으로 더 나오게 되면은 뭐죠? 예, 그건 공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유럽 저 주요 각국들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안 하고는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틴다 이거죠. 더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야. 다만 중국만 가만히 있어주면 돼. 이런 분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더 나쁘진 않을 거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지금 당장은 이것보다 더 나쁠 게 없으니까 반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망 문제요. 코로나 공급망 문제 이거 2년 된 거예요. 그죠? 2년 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어떠한 단기적인 어떤 성향 그 흐름에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반응을.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어? 이미 다 반영했잖아.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는 요인은 뭐죠?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갖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존재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즉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 기고 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 기고 효과라는 게 그것 때문에 피크아웃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기고 효과가 무색해지죠. 예, 인플레 압력은 계속될 겁니다.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죠? 언제? 5월 내지 6월 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괜시리 중국이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지원한다고 삽질한다거나 혹은 러시아가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다던가 이 극악무도하다라는 거는 이제 핵공포죠. 근데 뭐 계속 핵공포 하는데 일단 뭐 핵공포 플러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이외에 다른 뭐 발트의 3국 중에 하나라든지 인근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지 뭐 핀란드 여러 국가들이 있죠. 이 국가들에 대한 침공이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이제 이게 공포라는 거예요. 이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죠?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듯 싶어요. 결국엔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안고 가야 될 문제고 2, 3개월 뒤를 보자. 2, 3개월 즉 5월 말 안으로만 휴전이 들어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기존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또 보여드릴 이 차트도 사실은 기존에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자, S&P 지수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상황과 과거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차트가 있어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기억들 하세요? 예, 2018년이죠. 2018년. 예, 보시면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2018년도인데, 예,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에요. 자, 요 구간에서 있었던 거,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은 딱 두 가지만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은 없었어요. 예, 인플레이션 없었습니다. 완전 고용, 그리고 지금도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소비는 줄지 않고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조건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고요.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긴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긴축이 나온다라는 이슈였어요. 이게 컸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와중에 긴축하면 되겠니? 라는 거. 뭐요? 바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였습니다. 즉 중국과의 뭐예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런 전쟁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미중 무역 마찰이 거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긴축을 하냐, 이런 우려였어요. 왠지 지금이랑 비슷하죠. 인플레이션은 없지만 중국 미중 무역 마찰, 이 부분은 뭐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다 딱 대입해버리면 비슷해져요. 러시아 제재. 그쵸? 비슷해지죠. 긴축이 그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 긴축하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긴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추가 긴축? 아니에요. 긴축 계속 한대요. 그죠? 계속 매 FMC마다 얼마예요? 0.2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파 위원들이 뭐죠? 추가적인 긴축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돼. 0.5%포인트씩 한 번 내지 한 번 이상씩을 올려줘야지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어. 안 그러면 큰일 나. 계속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로 따지면 여기나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저는 여기라고 해당되거든요. 여기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일지 아니면은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나온다 해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 요인들 때문에 반등하는 데 제한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 봐요. 추가적인 상승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예,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신고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비슷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12월 1일부터 예, 조정이 시작해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빠졌었습니다. 예, 그죠.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 12, 3%, 이때도 10, 한 5% 이렇게 빠졌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합이 한 22, 3% 고점 대비 22, 3, 3, 4% 이런 식으로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뒤로 뭐 결국에는 그 긴축 강도가 조금 좀 완화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나와가지고 폭락했죠. 예. 뭐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죠. 예, 비슷한 흐름이 예,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장도 뭐 추가적으로 4,600이 됐던 4,800이 됐던 나온다라고는 봐요. 나온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매크로 요인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대략 한 5월, 6월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지난달에도 대충 조금 확인이 됐죠. 그죠? CPI, PPI에서 조금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5, 6월 때까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5월 말 안으로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더없이 예,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그리고 일부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국채금리, 예, 금리차 역전, 이거를 갖다 시장은 계속 머릿속에다가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모든 매크로나 아니면 모든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 다 대입했을 때 항상 거기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는 맞아. 2022년 상반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 이거 결국엔 1년, 2년 뒤에 경기 침체 온다라는 징조야. 라고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가 거세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잘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시장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 강하게 뭐 굉장히 세게 움직였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요거죠. 요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잠잠해진다면 휴전도 되고 피크아웃에 들어간 걸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하반기 때도 그렇게 크게 뭐 10월 이후는 당연히 조정 받는 달이고요. 10월부터는 무조건 조정 받아요. 근데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5, 6월 달, 5월 달 요 정도까지 시장의 어떠한 분위기를 갖다가 시장이 그 반등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 요인들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에 해당되죠. 오히려 매크로보다는 5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외적인 어떤 민감도가 낮은 그런 섹터라든지 인플레이션과 그 연결고리가 인플레이션 영향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정책주, 내수주 뭐 많을 겁니다. 내수주라고 해도 원자재 시장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낮은 그나마 왜냐면은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것들 많거든요. 건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건자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정유사나 철강주들도 사실은 잘 못 가죠 지금. 국제유가가 저렇게 상승을 해도 민감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 급등,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잘 고민해가지고 민감도가 낮고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해준다면은 5월까지는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건은 그 뒤다. 왜? 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크 한번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품이 꺼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뭐 이번 주도 미국 장 때문에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마지막을 표현했는데 뭐 그 정강 후약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보안으로 따지면 분명히 플러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로 마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에 민감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섹터들은 상승폭의 제한이 아니라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주식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어마무시하게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개 개인 나분행이가 제가 맞춰봐야 얼마나 맞추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상 제 경험상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